네,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섹터하고 종목 이야기 할 게 많습니다. 매크로 이야기나 관세 이야기도 그렇다고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변화를 하기 때문에요. 머닝 전략, 이번에는 시장 변수 점검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중심을 잡는 전략이죠. 블로크 이동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엔비디아 실적과 함께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건 이제 시기를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상호 관세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이 아니다. 제동을 걸었는데요. 와, 이게 좀 새로운 국면 같아요. 관세 문제가 어떻게 갈까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대통령이 이게 권한을 행사하려면 이례적인 상황이냐 이걸 네.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 가운데 이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상호 관세는 일단 위법하다. 권한 밖에 행사를 네. 했다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넘어가서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백악관에서는 바로 이제 다시 넘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 진행 과정이 뭐 6개월, 1년 정도는 소요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7월 9일까지 상호 관세가 유예가 돼 있어서 그 안에 협상을 하려는 국가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협상이 된다 하더라도 1년 후에 갑자기 그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 다음에 이게 다 틀어지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일단 제동을 걸면 시행을 못 하는 거 아닐까? 이게 법원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일단 근데 일단 항소를 하면 네. 거기 다음 단계까지는 또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서 아마 시간은 더 걸릴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네. 협상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더 중시하게 그렇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서둘 필요가 없죠. 지금으로서는 7월 9일까지 어떤 그 협상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보다는 국가들별로 더 발을 빼서 네. 기초적인 어떤 합의 이상이 나오긴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당초 알려진 수치보다는 상당히 낮아지겠구나 또는 폐기가 되겠구나라는 쪽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요인으로 더 작용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 네네. 대해서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상호 관세는 영국과 뭐 중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상호 관세는 사실은 한 10%까지 낮출 수 있다. 그죠? 예. 그다음에 나머지 관세니까 상호 관세 부분은 시간이 걸리는 거 나머지 예를 들면 품목관세라든지 비관세 장벽 이런 걸 하면서 무슨 소리야? 빨리 이렇게 압박할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또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럴 가능성은 네.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거는 상호관세 10%조차도 지금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 쪽이라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이제 주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특유의 어떤 발언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뭐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관세 기초관세 10%조차도 이제는 지워질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니까 확정됐다라기보다는 생겼다라는 쪽에 더 집중을 하게 돼서 네.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트럼프가 관세 이야기할 때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주고받고 하는 과정으로 좀 바뀌어서 한 단계 좀 올라왔다 이렇게는 봐야겠습니다. 네.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이제 그 사법부의 그 결정을 무시하지는 못하죠. 지난번에 이제 대선 가면서도 트럼프 사실은 그 법원 판결 과정에서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출마 못할 뻔했다가 그러니까 거의 출마 못할 뻔했다가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사면임을 할 거다 이런 것들도 쉽지 않은 얘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노이즈는 있겠지만 어쨌든 법원의 제동은 이 시장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긍정적 요소다. 예, 뭐 그 사이에 아마 이제 7월 9일까지 시간을 끄는 나라들이 있을 것이고 네. 그때 이제 트럼프가 뭐 법원 판결을 최종으로 확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뭐 30%, 50% 숫자는 계속 나올 텐데 네. 그 예전에 비해서는 트럼프 발언 여파가 줄어들고 네. 또 회복 속도도 이전보다는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뉴스는 지금 오늘 아침에 나왔고 사실은 이제 각자 해석이 덧붙이고 설명이 필요한 뉴스예요. 아직 나오질 않았고요. 오늘 밤에 또 뉴욕의 반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 때문에 이동훈 대표님과 저희가 이제 증시의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 깊게 얘기했어요. 예. 다음은 엔비디아 실적인데요. 네. 역시 생각보다는 좋게 나왔는데 또 2분기에 대한 고민도 살짝 있긴 하네요. 예, 일단 그 중국에 대한 어떤 숫자를 어떻게 반영할 거냐 여기에 관심이 네. 많았거든요. 근데 일단 숫자는 잘 나왔고 가이던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실적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제시를 해줬는데 450억 달러를 예시했습니다. 근데 사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낮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덧붙인 게 중국이 아니었다면 여기에 80억 달러를 더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내심은 530억 달러 정도를 생각을 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중국에 판매할 수 있는 칩을 또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판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실제 나오는 숫자는 450억 달러보다는 그 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서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숫자가 부담되긴 하나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표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한 직후에 주식을 매수했을 때 다음 날, 다음 주, 한 달 후, 1년 후에 어떤 수익률을 표기한 거거든요. 전부 다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성적표도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 투자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겠다. 이번에 또 매수하면 뭐 그렇게 만족도를 주는 그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국내 반도체주는 어떻게 될까? 섹터 얘기 뒤에 얘기하겠고요. 정말 이제 우리 대선이 코앞입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지금까지는 뭐 여러 정책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대선 이후 또 대통령 취임 이후의 시장 과거의 그 경험들 또 전망은 어떠십니까? 이게 제가 이제 호기심이 있어서 한번 날짜별로 한번 다 통계를 한번 내봤거든요. 그랬더니 대통령 취임하는 주간이나 그 다음 주는 그렇게 썩 좋은 성적표가 나오진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도 이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다만 이제 이게 대선 전후에서 미리 좀 선반영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정작 취임되고 나면 이제 큰 흐름이 바로 직후에는 이제 나오진 않았는데 또 시장 상황도 있을 거고. 예, 그러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네. 그때 시장의 어떤 이슈가 뭐냐에 결국엔 수렴하게 되는 거지 뭐 특별하게 달라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변할 수도 있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직후에 지금 오늘 금리 내렸잖아요. 그래서 통화 정책이 가동이 됐고 대통령 취임 직후에 결국에는 재정 정책이 더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단기에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바로 투입되는 국가는 전 세계 주요국 증시에서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본다라면 대통령 임기 초반에 난 주식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이 지금보다 조금 더 이어지면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전의 데이터보다는 성적표가 조금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죠. 적어도 뭐 부정적인 요인이거나 그렇죠. 빠질 요인은 아니죠, 그죠? 뭔가 좀 불확실성의 재고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성장 전망이 계속 낮아졌잖아요. 네네. 우리나라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도 나오고 예. 하고 그러는 건데 이거보다는 플러스로 돈이 어쨌든 투입이 되기 때문에 네. 성장 전망이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투자들은 더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섹터 종목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반도체가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특별히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한 어제 3.9% 거의 4% 오르면서 끝났어요. 그리고 장중에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그 호재로 작용했을 만한 요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고 삼성전자 반도체 전략 좀 알려주십시오. 예, 홍콩 증시에서 삼성전자의 등락폭의 2배로 이제 움직이는 ETF가 상장이 됐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해외 쪽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거래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본주가 1% 올라가면 홍콩의 ETF가 2배가 올라가는 2% 올라가는 효과인데 이게 이제 반대로 내려가면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위치를 보시면 지금 차트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월봉인데 월봉에서 120월선은 장기적으로 늘 바닥으로 작동했던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딱 120월선에서 거의 약간 다 올라가는 예. 그 정도 수준이라서 그리고 보통 삼성전자 PBR도 지금 0.9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가 싸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 인버스 쪽, 그러니까 아랫 방향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이제 반등 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서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뭐 삼성전자라든가 주변에 엮여 있는 어떤 소부장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의 좀 흐름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서 관련된 종목군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삼성전자에 쉽게 손이 안 나간다. 그러면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밸류체인의 종목들이 좋다는 건가요? 예, 보통 네. 우리가 이제 HBM 외 종목군들이 그동안 좀 부진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조금은 더 관심을 높여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관세를 피해가는 주식들이냐, 관세 피해주냐, 이게 큰 이분법적으로 시장 영향을 줬었잖아요. 예. 방산, 조선 같은 경우가 강했고 여전히 강한데요. 관세 피해주로 엮였던 부분들, 반도체, 자동차는 아직 못 움직이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좀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쪽에 대한 시각은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까, 지금은? 네. 이게 이제 큰 상승이 시작됐던 주가 이하로 내려와 버렸거든요. 네.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부담스러운 게 이제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혜택도 좀 폐지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전기차가 계속 팔릴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 저가 제품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일부에서 좀 나왔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가 그 LMR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LFP보다 조금 생산 단가는 떨어지면서 효율성은 더 좋고, 그렇지만 이제 만들기는 되게 어려웠던 그런 제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 퓨처엠에서 상용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갖출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고 또 이제 그 머스크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정치 발언 아예 안 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경영에 집중하겠다라고 발언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이전보다는 좀 나은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도 일단 뭐 큰 흐름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일정한 수준의 반등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봐야 돼서 2차 전지주는 계속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주는 오늘 금리 인하라든가 이제 미국 법원에서의 어떤 판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또 덜어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본다라면. 그래서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대선 얘기도 했지만 대선 이후에 자본시장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소위 이제 밸류업 관련주란 이런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시간상 시장 전략하고요. 또 주목할 질문드린 밸류업 포함해서 관심 섹터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저는 흐름이 한번 바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진행되고 나면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국가의 어떤 리더십이 없었던 상태에서 이제 바뀌게 되고 또 대선 후보별로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뭐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공약상으로 제시를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유입되고 특히 실제로 돈이 투입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리 내렸고 재정 정책이 되면서 뭐 추경 규모가 좀 커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시장이 올라갈 텐데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이 사이사이 흔들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정책적인 뒷받침이 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조금씩 시장이 높여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주환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기대치가 올라갈 수 있어서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지주회사라고 불리우는 종목군들 대기업 네. 이름 들어가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LG니 CJ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상대적으로 먼저 올랐던 두산이라든가 한화를 제외하고 좀 못 올랐던 지주회사라든가 좀 부진했던 수출주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계속 가져나가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주사. 그다음에 소외받았던 업종은 아까 말씀하신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자동차. 예, 수출로 많이 피해를 받았던 종목군들은 이제 조금씩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반도체도 포함입니까? 예,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를 일단 기존에는 하이닉스 중심으로 많이 봤다면 삼성전자 보면서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에 걸려 있는 종목군들 뭐 무슨 유진테크, 원익 IPS, 뭐 주성 엔지니어링 헤드 등등의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관의 수급이 바뀌는지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머닝 시장 전략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